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영구적인 장애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만약에 해당한다면 엄청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니 알아두면 도움되겠죠. 오늘도 저번처럼 삼성화재의 약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대인배상 1과 2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다친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후유장애라는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후유장애 또는 후유장애는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장애가 남았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후유장애는 세 가지 항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두 번째 상실수익액, 세 번째 가정간호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죠. 먼저 첫 번째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후유장애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저하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자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 등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먼저 노동능력 상실률 50%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후유장애 판정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산식은 4,500만원 노동능력 상실률 85%입니다. 두 번째 경우, 판정 당시에 65세 이상인 경우, 산식은 4천만원 노동능력 상실률 85%입니다. 세 번째 경우, 가정간호비 대상자에 해당하며 65세 미만인 경우, 산식은 8천만원 노동능력 상실률 85%입니다. 네 번째 경우, 가정간호비 대상자에 해당하며 65세 이상인 경우, 산식은 5천만원 노동능력 상실률 85%입니다. 사실 노동능력 상실률 50%가 넘는다는 건 엄청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 부위의 골절 정도로는 나오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미만이라면 정해져 있는 표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가장 큰 금액이 400만원, 가장 작은 금액이 50만원입니다. 또한 부상 위자료와 겹치는 경우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가 커서 후유장애 위자료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실수익액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앞으로 벌어야 하는 금전적인 손실을 배상해준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산식을 보시죠. 월평균 현실소득액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 상실일 보험지급일 월수 플러스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호프만 계수. 산식이 부상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월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심각하게 다쳐서 50% 장애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진단일로부터 6개월 뒤에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금 지급부터 취업 가능 연수까지의 호프만 개수를 154라고 한다면 2억 4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가정간호비입니다. 가정간호비란 치료가 종결되었고 더 이상 치료 효과가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이며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 후유장애이면서 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으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요구 조건이 매우 복잡한데요. 모두 해당해야 받습니다. 그러니 받기 매우 어려운 거죠. 그만큼 정말 많이 다쳐야 하고요. 지급 기준은 111인의 비용을 지급하는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 기간에 대해 일시금이나 또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간호비 대상자가 30년간 생존할 거라 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매일매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후유장애를 판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치료를 받은 주치의 분에게 장애 판정을 받긴 합니다만 항상 가장 좋은 결과는 아닌 듯 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많이 보아온 것 중에 하나가 주치의가 장애를 안 써주는 경우입니다. 정말 허다하게 벌어지는 일인데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주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장애를 잘 써준들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데 비해 오히려 치료를 잘못했다거나 또는 수술이 잘 되지 않아 장애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로 장애 진단을 안 해주거나 또는 장애율을 적게 적어주시는 경우입니다. 또한 서류도 보험사에서 필요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써야 하고요. 피해자 대부분은 의사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사의 대립인데요. 약관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자문을 구한다. 실무에서 다툼이 안 생길까요? 거의 99%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문제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고 자문을 해주는 곳이 피해자의 편에 서겠냐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율 15%가 자문을 다녀오니 장애 없음 이 나오는 게 자주 보입니다.
장애 기간도 문제입니다. 어떤 장애는 영구적으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년만 인정합니다 또는 몇 년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간 자문은 돌이킬 수 없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과실률 등의 문제도 있죠. 대충 계산해서 1억 보험금에서 과실이 10% 생각이 나오는 순간 10%가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또는 관련 의사다 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보험 특히 장애에 관해서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진 보험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호프만 계수, 개호비, 노동능력 상실률 이런 단어들부터가 매우 생소하거든요. 수술 등의 비교적 큰 규모의 사고가 난 경우 위임을 안 하시더라도 서류 작성 전에 꼭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래요. 보험사에서 나오는 관련 직원은 여러분의 보험금을 깎아내는 게 일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압도적인 1위가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입니다. 특히 손해사정 부분에서요.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보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한 이로운 보상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